94년에 심근경색이 있었고 또 파킨슨 병으로 인해 손이 덜덜덜 떨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에는 폐암 3기 판정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끊는 것이 중요해 하면서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작업에 전념하며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직 그리고 싶은 것이 남았다. 이 나이에도 시행착오를 겪고 했던 작업을 물감으로 덮고 다시 그으며 차츰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92세인 그가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대요. 김보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1편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의 파란만장한 상과 예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박서보 화백의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업력을 잠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는 2023년 홍콩 서더비 경매에서 그의 대표적인 작품 연필문법이 약 35억 원에 낙찰되는데요. 그만큼 권위 있고 높은 금액의 그림이 팔리는 작가다라는 겁니다. 박서보 화백을 또 어떤 타이틀이 붙느냐라고 하면은 단색화 $1,000,000 작가로서 지금 한국에는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서보 작가다. 나머지 다른 분은 이우환 작가님이 있으세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한 5년 정도의 거래액을 보면 347억 원으로서 낙찰 총액으로 봤을 때 4위 정도 기록하는 화가고요. 애천 출신의 화가로서 문화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상인 근간 문화훈장을 수음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각종 뉴스에 보도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 그래서 추상미술의 단색화를 이끈 박서보 화백의 별세 소식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서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서보 화백의 파란만장한 삶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경북 애천 출신인데요. 원래 이름은 박서보가 아닙니다. 박재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재훈과 어머니 남김의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낳아졌는데요. 아버지 박재훈은 공무원 출신으로서 첫 발령지가 애천이었고요. 어머니 남김의 경우에는 애천에서 쭉 살았는데 아버지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둘이 만나게 된 원인은 사주팔자 때문인데요. 아버지 박재훈의 사주팔자는 2번 장가를 들게 된다. 근데 벌써 한 번 사별을 했어요. 두 번째 부인에게서 얻은 셋째 아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어머니 남김의 사주팔자의 경우에는 제치 자리에 들어야지 오래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남김의 나이는 17살이었고 아버지의 나이는 41살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나이 차이를 불구하고도 둘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사주팔자 때문이었다. 그럼 이 사주팔자가 맞았냐 궁금할 거잖아요. 남김에는 실제로 91살에 돌아가셨고요. 박서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죠. 태몽을 봤을 때 어머니 꿈에 신선이 나타나더니 초롱불을 밝혀줍니다. 그 불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소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대요. 그리고 이 폭폭 패인 자리에는 탐스러운 알밤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알밤을 계속 앞치마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태몽과 사주팔자를 타고난 박서보가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 하면은 공부를 하지 않고 연날리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해요. 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들이 총명하니까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박서보는 공부하는 것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틈만 나면 친구들과 함께 연날리기를 했던 거죠. 아버지 입장에선 굉장히 답답했겠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반에서 60명 중에 10등하는 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공부로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으니까요. 그랬던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예술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서울대 미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서울대 미대 가고 싶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서울대 미대 갈 거면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원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박서보가 아버지 금고를 털어가지고 서울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홍익대에 합격증을 받아오죠.
그 당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이상범 교수와 이응로 교수가 홍대 경영학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도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홍대 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미대를 따라잡기 위해 딱 3명만 정원을 뽑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합격증을 받아왔지만은 아버지가 환쟁이는 안 돼, 등록금은 내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2주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하면서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왜 아들 운명을 당신이 결정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 덕분에 이제 등록금을 받아서 홍대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진이 홍대 2기 시절인데요. 교수님 지도 아래 굉장히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3개월 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박서보의 나이가 20살이었죠. 20살이면 군대 현역으로 데려가기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박서보는 미술 특기생이었기 때문에 현역으로 가지 않고 선무 공작대로 가게 됩니다. 인민군에 붙잡혀 갔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무대를 꾸미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 찬양하는 노래, 우상화하는 노래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는데 뒤에 무대 초가집을 그린다거나 하는 작업을 돕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좀 빨리 풀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32살이다 라고 거짓말로 풀려나서 다시 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박서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등록금도 대주시고 생활비도 다 대주셨거든요. 아버지가 법무사 일을 하셨는데 생활이 굉장히 넉넉했다라고 해요. 부족함 없이 자라던 박서보가 이제 본인의 생활비도 대야 하고 등록금도 대야 하고 또 자기가 말썽을 많이 피웠잖아요. 많은 자식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많은 속을 썩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했겠죠. 아버지한테 죄책감도 느꼈을 거고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본인이 모든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점. 이때 4.1 후퇴 때문에 수도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제시장 근처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피난처로 이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동명학과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여기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박서보는 동명학과니까 교수님들이 다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학과로 전과를 하게 됩니다. 서양학과에 김한기 교수가 원래는 서울대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서울대에 있는 장발 교수님이랑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홍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박서보에게는 굉장한 운이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림은 김한기의 그림입니다. 10작품이 있으면은 9작품이 김한기의 작품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작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박서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한기는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선구자로서 화가, 교육자, 미술행정가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나의 롤모델이다. 화가로서도 역할을 잘했고 또 교육자로서 홍대에서 제자들 양성을 잘했죠. 본인도 나중에 홍대 학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고 또 미술행정가로서 협회 같은 데서 큰 역할들을 해 나가거든요. 그게 김한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만났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캔버스가 없는 겁니다. 이 캔버스를 구했어야 됐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 미군 부대에서는 당시 식량을 담아두는 상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레이션 박스입니다. 이 종이 상자를 활용해서 캔버스로 활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본인의 자아상을 가장 먼저 그렸다라고 해요. 이 작품이 첫 작품인데요. 빨간 베레모를 쓰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담은 거예요. 이 작품을 보고 김한기는 어떤 평가를 하느냐 하면 이걸 당신이 처음 그렸다고? 첫 작품이란 말이야? 이 사람 정말 천재네. 대가가 될 사람이야. 이 훌륭한 그림을 잘 보관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서보는 20년 넘게 이 그림을 잘 보관해 오다가 안타깝게도 이게 폐품과 섞여가지고 버려졌다라고 해요. 그 이후로 이제 박서보는 물건을 버릴 때도 꼭 2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이 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광주 육군 보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휴전 후에 정부는 병력 증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군 보병학교에 3개월간 복무를 하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현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장교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박서보 입장에서는 전쟁에 났을 때 현역으로 가는 것보다 장교로 가는 것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군 문제도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함께 동반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졸업식이 있는 날에 트럭에 학생들을 다 태워가지고 바로 현역으로 데려가 버리죠. 전쟁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했는데 이 소식을 박서보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환하게 밝은 친구에게 이름 하나를 지어줘라고 하죠. 왜냐하면 재용이라는 이름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도망병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었고 그 이름이 바로 박서보였던 겁니다. 그때 나이가 들어 보이게 중전모를 쓴다거나 어린이 목소리를 낸다거나 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숨겨왔는데 예술적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1955년에 숭명여고에서는 제1회 국제아동미술전이 열립니다. 이때 대통령이 올 만큼 굉장히 성공적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박서보는 이때 배아여고에 있었는데 숭명여고와는 다른 미술 행사를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전국 아동 미술 실기 대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숭명여고의 경우에는 집에서 그려온 작품을 제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나 아니면 미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럼 본인의 실력으로만 평가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고 이건 진짜 실력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생대회를 열겠다, 미술실기대회를 열겠다 라고 한 거죠. 배화의 아름다운 교정들을 학생들이 보고 직접 그려서 실력으로 평가받게끔 내가 바꾸겠다 이러면서 지금과 같은 사생대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가 실력을 중시하는 또 다른 애로서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애를 들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는 줄여서 국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미술계에서 법적을 인정을 해주는데요. 당시 국전이 어땠냐 하면 심사위원들이 대한미협이나 한국미협, 홍대파, 서울대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심사위원들이 자기 제자나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작품으로는 누드화나 정무라 같은 정형화된 작품들만 상을 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박서보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국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국전이 있는 날 덕수궁 담벼락에다가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젊은 작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여는데요. 여기에는 누드화도 없고 정무라도 없고 딱 정형화된 그림들이 없습니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전람회를 열고 다른 작품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국전이 썩었다라는 애로서 박수근의 애를 들 수 있는데요. 박수근 화가는 제2회 국전에서 집이라는 작품으로 특선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박수근이라는 화가가 홍대나 서울대에서 그림을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서 독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4회, 5회 계속 내지만은 번번이 다 탈락시킵니다. 작품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지형 같은 걸로 다 평가를 하다 보니 이건 문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국전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박수근의 작품을 원근법도 모르는 화가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박서보는 박수근이라는 화가한테 당신은 정말 대단한 화가다. 학교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작품을 평가하죠. 근데 이렇게 반국전을 선언하니까 미술계에선 이단화가 되고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서 써주지 마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박서보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가정도 있고 하니까 일할 데가 없으니 생계가 어렵잖아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을까라고 봤는데 세계 청년 화가 파리 대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합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비행기 값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아세아 재단인데요. 제가 지금 이런 파리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근데 재단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당신 같은 젊은 작가를 지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 훌륭한 대가들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라고 하죠.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욱 하고 또 올라왔겠죠. 그래서 제가 훗날 이 나라의 대가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패기를 보고 아세아 재단은 이 젊은 작가를 지원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없는 길도 만들어가는 것이 박서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파리에 왔어요. 근데 또 고난이 시작되는 게 원래 행사는 1월에 잡혀 있었는데 10월로 연기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대요. 이걸 편지로 발송을 했었는데 박서보는 그 당시 집 보증금을 아내와 반반 나눠가지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고 본인은 파리로 왔던 건데 연락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9개월을 더 파리에서 머무르면서 버텨야 했죠. 밤이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팬티나 스타킹 같은 걸로도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10월 세계 청년 파리 대회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프랑스에 가면 굉장히 멋진 작품들을 보고 자기가 많이 성장할 줄 알고 거기에 가면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겪어보니 프랑스에 별거 없더라. 오히려 전쟁을 통해 가난한 결핍을 경험한 한국 작가들이 이 세계를 제패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박서보 화백의 파란만장한 삶을 들여다봤고 박서보 화백의 예술 세계를 보시면 또 상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작품은 단색화인데 그래서 단색화의 거장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항상 붙습니다. 단색화는 영어로 하면 코리안 모노크롬이라고 해서 모노크롬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모노크롬이라는 것은 단색화인데 이거는 서양화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색을 쓴 건 단색화, 여러 가지 색을 쓴 건 다색화, 다색주의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개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박서보는 아니야 우리는 서양의 것과 달라 한국의 단색화는 특별해. 뭐가 특별하냐? 라고 하겠죠. 첫 번째, 행위의 무목적성. 목적이 있는 그림이 아니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린 그림이야. 두 번째, 행위를 반복해. 반복해서 그린다. 라는 거. 세 번째, 행위의 물성과 정신의 합의를 도출한다. 라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이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선을 끊는 것 자체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계속해서 끊는데 반복해서 이 선을 끄어 나갑니다. 이 선을 끊어가면서 본인의 마음을 비우는데요. 이렇게 선을 끊는 행위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행위를 일원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묘법이라는 작품을 그리는 건데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선비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선비의 경우에는 사군자도 그리고 서예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군자를 근사하게 그리고 서예를 정말 잘 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마음을 비우기 위함이다.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단념의 미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다라고 해요. 우리 둘째가 자기 형 공책에다가 한자를 적는데 이 칸에다 딱 맞춰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칸에 걸쳐서 한이라는 글자를 적었어요. 근데 둘째는 아직 어리니까 그걸 몰랐겠죠. 칸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걸.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종이를 찢고 구기고 버리더래요. 한 칸에 한 글자를 넣으려는 그 자체는 목적성 있는 일이고 포기하는 것은 단념의 미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저것을 해야 되는구나, 단념을 해야 되는 거구나,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원형질인데요. 박서보는 검은색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 작가로서 해외 미술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검정색을 박서보만큼 아름답게 표현하는 작가는 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말할 때도 나보다 검은색을 더 아름답게 그리는 작가는 없어 라고 하죠.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다른 걸 느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고 난 후 후성이가 된 인간상을 그리기 때문에 저렇게 작품이 검은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박서보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식들을 위한 군부를 표현했다라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자식들이 추울까 봐 방에다가 따뜻한 불 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김이 올라가서 천장이 까맣게 그슬리는데 그런 불을 생각했다라고 해요. 또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법인데요. 연필로 계속 선을 긋습니다. 이 작업을 하루에도 10시간 이상 한다라고 하는데요. 고령의 나이거든요. 박서보 화가는 92세에 별세를 하였는데 92세까지도 하루에 몇 시간씩 써서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거 자체를 본인이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한지에다가 연필로 그은 건데 이 한지를 계속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고 하루에 작업할 양들이 있는데 이 양이 어쩔 때는 막 24시간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꼬박 이 작품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체력적으로 안 돼가지고 24시간 동안 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림한테 너무 미안했다. 이게 내 체력의 한계구나 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위 위에서 계속 선을 긋고 반복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서보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들여보았고 박서보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서보 화가는 94년에 심근경색이 있었고 또 파킨슨 병으로 인해 손이 덜덜덜 떨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에는 폐암 3기 판정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끊는 것이 중요해 하면서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박서보 화가는 80세 이후에 사실 인정을 받아요. 그전에는 100호짜리 그림이 300만 원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80세 이후 단색화 열풍이 불면서 아까 소더비 경매에서 35억에 낙찰되었다라고 했죠. 그 앞의 과정들을 버틴 거예요. 꾸준히 수행하면서 빛날 때까지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박서보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작업에 전념하며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직 그리고 싶은 것이 남았다. 이 나이에도 시행착오를 겪고 했던 작업을 물감으로 덮고 다시 그으며 차츰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92세인 그가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찾아가고 있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고 이 멋지게 생긴 화가가 바로 박서보 화가인데요.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평생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가르치는 일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는 거에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나이가 되더라도 계속 뭔가를 배우고 있지 않겠나 싶고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 알려주면 또 그게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평생 할 일은 배우고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알려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한다는 것은 수행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행복은 진정한 수행 끝에 얻어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